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고처 2부 위베스트클럽 강은숙입니다. 지난 힘들었던 한 주간을 보내면서 토요일 또 국고처와 함께 한 주 시장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을 또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처 2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시켜 드립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70-4941-0225번, 문자는 샵 8181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국고처는 우선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많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요. 저희 이 국고처 2부 시간대는 워낙 전화가 많긴 하지만 시장이 또 지난 한 주간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런지 전화가 빗발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한 시간 종목 상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음 주 시장 전략들과 또 종목과 관련된 섹터를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는요.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우선 상담 종목은 테스, 삼성전기, HPSP입니다. 오른 종목들도 있고 내린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의 주도 주격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시청자를 위한 다양한 선물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시장을 앞서갈 핵심 가이드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입니다. ARS 02-3490-4504, 3490-4504로 시장을 앞서갈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를 신청해 주시면 매일 아침 8시 30분을 전후로 해서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왼쪽 게시판에 무료 인사이드 리포트 주식 신문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미인주도 세 종목, 두 종목씩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여러분들을 위한 야잔액, 야간 자율 종가 매매 무료 방송도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넥스트 거래소와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넥스트 거래소에서 매수해서 아침 프리마켓에서 8시 한 10분쯤 단기 매매적으로는 1박 2일 매매들이 조금 더 승산이 있고 수익률이 좋은 그런 흐름들이고요. 그 외에는 장중에는 넥스트 거래소의 흐름이 그대로 좀 유지되거나 밀리거나 하는 그런 그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 6월달 베스트 파트너, 2분기 베스트 파트너,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가 됐습니다. 3관왕을 차지했는데 다 여러분의 성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시장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충실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시장 돌아볼 텐데요. 자, 정말 이번 한 주 드라마틱했었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연달아서 매일매일 이렇게 발동되면서 코스닥은 오히려 900선을 이탈하고요. 코스피도 9,000선 돌파를 이루었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그림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 쏠림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9.9% 화요일이었었죠. 제가 그때 무료 방송을 할 때였는데 9.99%의 폭락을 했던 국내 증시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었는데 그 이후 사실 화요일 이후에 수요일, 목요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다시 지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던 그 시장만큼 8% 이상 이틀 동안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 외의 여타 종목들은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강연회를 했었죠. 그리고 그날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인명사고가 날 정도로 막 데스크에 몰려들어오셔서 저희가 막 주의를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너무 시장이 안 좋아. 화요일 날 시장이 그랬었죠. SK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사실 SK하이닉스를 드리면서도 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장이 움직이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SK하이닉스를 비중 조절을 하고 짧게 3일 동안 보유하다가 수익을 챙겨드렸었는데요. 물론 또 매수하고 밀린 종목들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수급 쏠림 현상들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그날 강연에 참석하셨던 분들 저는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추천드렸던 몇 개 종목들 중에 반도체 소부장들은 또 밀리는 종목도 있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수익을 챙기는 그런 케이스였지만 개인적으로 저는요.
코스닥에 이 소외되는 현상들, 제가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습니다. 일요일 날 저녁 무료 방송에서 좀 면밀히 받을 텐데요. 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요. 5월 1일부터 6월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3조 8천억가량, 9천억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매번 매도를 하는 것 같지만 코스피의 순매도 가운데 코스닥은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외국인들이 5월 1일부터 6월 20 며칠까지 순매수를 거의 2달 동안에 하고 누적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죠. 하나는 그들은 뭔가의 큰 그림을 보고 있다든지, 두 번째는 정말 돈 많은 동네 바보 형아들, 외국 형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막연한 꿈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코스닥은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그 지각 변동이 하루아침에 위아래를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것들이 서서히 올라오고 위의 것들이 조금씩 내려가는 이런 지각 변동이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있을 코스닥의 지각 변동에 지금 이 체질 개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반기 때, 3분기, 4분기 때 제가 이 국고초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때 한번 코스닥의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과 지수를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모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요. 결과물이 아마 제시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5월 PCE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4.1% 올랐습니다. 이 부분 또한 미국의 소비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3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5월 달에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유입됐던 그런 이 세금에 대한 환급 부분들이 일시적인 소비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소비가 좋아지면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6월 달에 발표됐던 노동 지표가 또 하나는 굉장히 우호적 시장치를 상회했었죠. 그러면서 노동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 물가 인하, 금리 인하의 이유가 없어지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케빈 허시 의장은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계속 재촉하고 있죠. 그런데 케빈 허시 의장은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점도표에서 의장들은 연준 의장 19명 중에 단 한 사람은 점도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게 케빈 허시 의장이었습니다. 과연 그건 왜 그럴까요? 나중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고용지표는 일회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월드컵으로 인한 일회성, 고용이 늘어난 것들. 왜냐하면 고용지표의 내부를 살펴보면요. 서비스 업종들이 많습니다. 접객 업종들, 서비스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많다라는 건 월드컵으로 인한 일시적인 고용들이 늘어났다라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7월 달에 발표될 그런 이슈들이고요. 그리고 7월 초에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7월 말에 발표되는 SK하이닉스의 실적,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어렵게 조정받고 있는 바로 이 시장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정은 기회다. 좋은 종목에 대한 박앤세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 불안하고 언제까지 조정일까? 과연 그럴까? 이렇게까지 조정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결국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와줘야만 그때가 세일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지수의 하락은요. 종목이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아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결국은 환율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과 그리고 가장 안 좋았던 건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다시 가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훼손된 건 없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만큼 실적과 밸류가 뒷받침되는 섹터는 아직 없다라는 거. 대안이 없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애플이 6%대 급락을 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부품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부품에 대한 비용 상승의 영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부품주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이 부품주 또한 일시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불안하신 분들은 저도 사실 금요일 날
비중을 조금 줄이기도 했었고 항상 부품주들이 반등을 나올 때 이런 문자를 드립니다. 수익은 항상 옳다. 그러니 오르고 내리는 이 파동을 버티실 수가 없다면 수익을 챙기셔도 무방합니다라고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버틸 수가 없다면 수익을 줬을 때 챙기고 이 시장에서 계속 현금을 확보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부품 비용 상승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가 26일 매도 사이드카 발동과 함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올해 14번째의 변동성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또한 총 11회 발동 중에서 올해 5건이 발동을 했습니다. 이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작년에 2,000포인트에서요.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앞자리가 9번이, 8번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증시는 2,000포인트, 1,800, 2,000포인트에서 2,500, 600포인트 안에서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적은, 운신의 폭이 적은 가운데에서 큰 변동성이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1년 만에 2,000포인트에서 9,300포인트라는 까지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변동폭이 커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전에는 이렇게 작은 바운드리 안에서 작은 동네에서 우리가 놀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마당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커지는 움직임 속에서는 주가의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뛸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그 뛸 수 있는 운동장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커지고 그리고 너무 빠르게 가파르게 움직였으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쏠림, 가격 부담, 수급 변동성의 확대 이런 것들이 시장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변동성 덫에 걸린 한국 증시. 이 부분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ETF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단일가 ETF 레버리지 상품들이 생기면서 이런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단기 매매도요. 아주 소형주가 아니면 바로 ETF에서 일어나죠.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면서 2배 상품인 레버리지 상품을 봐도 그 안에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지난주 보면 이 ETF를 보고 여러분들 누워서라도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들어 누워서라도 이 ETF의 상장을 막았어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항상 국내 증시 아쉬움을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정말 이 ETF를 만들 때 이런 변동성이 생길 거라는 거를 예측을 못했을까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김용범 정책위원장의 또 시장이 오를 때마다 언급되는 내용들, AI로 커진 이 반도체 시장, 기업의 영업이익은 국가에 환원을 해야 되고 세수로 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가끔 한 번씩 지수의 발목을 붙잡는 요인들. 그래서 결국은 정책이 불안한 한국 증시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믿고 맡길 수 없다라는 거. 또 하나는 MSCI가 올해도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쯤 다시 관찰 대상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관찰 대상국에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2028년이 돼야 MSCI 신흥국에서 벗어나서 지수 편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외부적인 요인이었었고요. 하나를 더 찝어본다라면 6월 달은 기관들의 또 계좌 리밸런싱의 타이밍입니다. 연기금이 국내 주식에 상승하면서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계좌에 대한 종목 편입 또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타이밍이고요. 하다 보니 6월 달까지는 종목에서도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었다. 이제 머지않았다. 벌써 지금 6월 27일이잖아요. 6월 달 시장 이제 한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지나고 나면 조금은 또 안정적인 그런 시장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난 한 주 정말 어려웠던 시장, 역대급으로 변동성이 컸던 이 시장 가운데 여러분들 잘 버티고 계시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7월 달은 분명히 조금 더 달라질 겁니다. 6월 한 주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악재들이 시장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면 항상 국고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안 좋고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시장의 하락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는 하지만 전문가로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죄송하고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들이 앞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위로를 드리고요. 분명히 시장은 순환매이기 때문에 나아질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만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종목들 한번 또 되짚어 보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지난주에 봤던 종목이죠. 자, 삼성 SDI 매수하셨던 가격이 얼마였었죠? 55만 6천 원에 30% 비중이었습니다. 55만 6천 원에 30% 비중, 지난주에 살짝 반등이 이어지는 그림이었다가 이틀 동안 하락했습니다. 이틀 하락할 때에 반도체 섹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등도 없었고 주가가 밀렸는데요. 저는 그대로 그냥 홀딩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장에 57만 8천 원까지 반등이 나왔어서 수익 구간까지 돌아섰긴 하겠지만 아마도 쉽게 매도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유 중이시라면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 드리고요. 아래로는 43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홀딩하시는 전략 드리고, 사실 SDI는 제가 또 탑픽 종목으로 제시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2차 전지 ESS 관련주들, 배터리 관련주들의 흐름들은 지금 당장 수익을 내고 하기보다는 조금 길게 보시고 2027년도에 흑자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연말부터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30%의 비중이라면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수익 구간일 때에 비중만 조금 줄여주시고요. 남은 물량은 연말까지 갖고 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미래에셋증권이었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제가 사실 종목들이 지수가 잘 간다면 당연히 움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주항공 관련주였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에 대한 부분들은, 왜 이 미래에셋증권이 안 나오죠? 예, 우주항공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또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래에셋 벤처투자 증권, 최근 이 증권주들의 흐름들이 지수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조금 약세였습니다. 5만 원에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셨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사실 목요일, 금요일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요 4만 6천 원, 5천 원짜리 이 자리만 깨지지 않으면 홀딩을 하시고 요게 깨지면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전략을 드렸는데요. 혹시 매도를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보유 중이시라면 이번 주는 갖고 가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시장 반등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 외의 거래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반등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전일 미증시의 흐름들도 약보합 정도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불안한 그런 국면이긴 합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면서 8% 이상 하락했던 증시가 종가 부근에서는 5%대로 만들어놨고요. 외국인들이 장중에 6조 원대 이상 매도를 했다가 매도 물량들도 마감 시간 부근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면 소형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최대한 줄여주시고 차라리 큰 종목들, 우량주,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교체하시는 전략을 드립니다. 미래에셋증권도요. 아래로 3만 8천 원 종가 깨지 않는다면 홀딩을 하시고요. 반등 시에는 1차 목표 주가가 4만 8천 원, 2차 목표 주가는 5만 5천 원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원전입니다. 12만 5천 원에 50% 비중 차지하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요, 우리 VF 회원님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저도 원전주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연회 때도 여러 가지 섹터들 중에서 AI 인프라에 확산되는 원전 관련주들은 분명히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없거나 실적이 안 좋거나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쏠림 현상들,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불어오는 얘기, 들려오는 얘기들이 다 뭐예요? 마이크론 실적, 아마존 실적, AI의 투자, 엔비디아의 투자, 캐파 확장, 이런 브로드컴, AMD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의 시장이 반도체와 AI에 진짜 꽂혀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들이 AI에서 뒤처지면 기업 자체가 또는 나라 자체가 뒤처지고 밀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국에서 AI의 투자들만 계속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뒤에 인프라 업종들이 뒷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 엘러빌리티는 12만 5천 원에 비중이 문제죠.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홀딩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이어졌을 때 11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비중만 조금 줄이시는 전략 드리고요. 그리고 12만 5천 원이시라면 매수가가 조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2만 원 2차 목표가로 보시고요. 3차 목표 주가는 13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비중입니다. 저도 VIP원들이 가입하시면 항상 문자를 드릴 때 소량 매수하십시오. 보초병 보내시고 그다음에 3차 매수 3% 매수하세요.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 이 비중 조절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힌트 매매를 이렇게 하다 보면 속 답답해서 특히나 저같이 성질 급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이 어려운데요. 어찌 보면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는 것도 주식에 있어서 하나의 나와의 싸움이고 하나의 또 기법이기도 하고 돈 버는 방법이다,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봐드렸던 종목들, 사실 지금 종목 상담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마는 지난주에 봐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한번 봐드렸습니다.